사표를 썼습니다. 별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쓰는 사표입니다. 사표 쓴다는 것 무척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은 가슴속 어둠에쯤 사직서 한 장쯤은 가지고 다닙니다. 모든 직장인이 소망하는 꿈이자 두려워하는 미래, 퇴직. 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퇴직, 나로 살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출판사 페이퍼로드, 지은이 유인창님입니다. 든든한 뒷배도 묵직한 재물도 없는 평범한 퇴직자.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대책도 없이 퇴직을 꿈꾸는 독자들에게는 냉정한 현실을, 당장의 현실이 막막해 퇴직이 두려운 독자들에게는 소소한 희망을, 그러나 허풍 따윈 일절 없는 퇴직 선배의 꾸밈없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퇴직, 삶의 질문에 답할 시간. 삶이 던지는 질문에 답하기 좋은 나이는 언제일까? 항상 지금이다. 어떤 나이든 필요한 질문이 있고 지나치지 말아야 할 답이 있다. 문제는 질문만 쌓아놓았을 뿐 답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퇴직은 그 질문을 피해 더는 달아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살아온 대로 살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변화해야 한다. 그동안 쌓아놓기만 했던 질문에 답이 필요한 건 그래서이다. 퇴직은 묘한 시기이다. 아직 몸과 마음은 뜨거운 것 같은데 나이는 마음보다 더 빨리 달려가 있다. 퇴직이라는 단어의 막연함은 나이가 주는 무게로 그치지 않는다. 제법 많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절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의문부호가 여전하다. 숫자에 상관없이 퇴직하는 나이에는 누구나 묘령이 된다. 글자 그대로 숨을 안팎의 여자를 뜻하는 묘령이 된 게 아니다.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던 20의 그때처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묘령이다. 내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거의 모든 것에 궁금증이 솟아난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솟구친다. 그동안 애써 밀어놓았던 삶의 질문들이.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세금과 죽음만 그럴까? 퇴직도 다르지 않다. 직장을 다녔든 자영업을 했든 퇴직의 순간은 온다. 퇴직은 누구나 마주쳐야 하는 경계이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경계. 삶이 달라지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퇴직을 눈앞에 두면 밀어놓았던 삶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답을 하기 힘들면 답을 찾아 나서야 한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원하는지 답을 만들어야 한다. 남은 인생은 어느 길로 가서 어디에 도착하고 싶은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가려면 나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넌 뭐 하는 놈이야? 팀원의 일 처리에 실수가 있었다.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실수였다. 팀장이었던 나는 상사 방으로 불려갔고 별별 말이 다 날아왔다. 거의 욕설이었다. 멱살 한번 잡고 있었지만 그건 생각뿐이었다. 그냥 서 있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그 방에서 나왔을 때 한숨이 나왔다. 그러게, 난 뭐 하는 놈이지? 마음 같아서는 사표를 집어 던졌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회사를 그만두지는 못해도 달라지고 싶었다. 난 지금 뭘 하는 걸까? 지금 뭘 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고 싶었다. 무얼 바라고 사는 건지, 저런 소리를 들으며 회사를 다니는 길밖에 없는 건지, 때려치우면 지금부터 뭘 할 수 있는지, 많은 질문이 내 안에 튀어나왔다. 하나, 또 하나 답을 만들며 나를 찾아갔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답하는 신용만 하다 뭉개고 살았다. 예전의 내 모습 그대로.
직장인이 대부분 그렇듯 삶의 질문에 그렇게 묻혔다. 직장 상사는 수시로 질문을 던졌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된 게 맞나? 맡은 일이니 피할 수는 없었다. 질문이 나오면 바로 답변했다. 머릿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꺼내 최선의 답을 조합하는 건 물론이었다. 아는 내용이라면 바로바로 답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를 찾고 인터넷을 뒤지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꼭 답했다. 별게 아닌 질문이어도 물론 다르지 않았다. 나도 나에게 가끔 질문을 던졌다. 출근길에, 술집에서, 잠들기 전에 질문을 했다. 그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원했던 게 이건가? 이대로 계속 가면 되는 걸까? 내 인생이니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런데 피했다. 회사 일에 관한 질문은 도망가지 않으면서 내 인생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도망갔다. 가끔은 고민하지만 가끔일 뿐이었다. 상사의 질문에 답하듯 곧바로 충분히 대답하지 않았다. 내 인생이 일보다 못해서? 그건 아니었다. 당장 답하지 않아도 별일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게으름의 결과였다. 나를 직접 마주하고 들여다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이고 내 인생을 뒤적이며 하나하나 짚어보는 게 때로는 민망해서였다. 답변을 찾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튀어나올까 두려웠다. 그 자체를 외면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에게 충분히 답하지 않았다. 퇴직이 눈앞에 불쑥 나타나는 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 삶은 질문을 던진다. 바쁘게 내딛는 발밑에 질문들이 쌓인다. 그런데 차오르는 질문에 충분히 대답해 본 기억이 없다.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운데 그 질문들이 눈에 들어올 리 없고 머리에 남을 리 없다. 끌어안지 못한 질문들은 바람을 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때로는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발을 들어 질문을 부수어 버리기도 한다. 불현듯 찾아왔다가 스르르 사라지고 애써 쫓아버리기도 하지만 그 질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시시때때로 다시 찾아와 주위를 맴돈다. 질문이 자꾸 길을 막는 건 내 삶에 의문부호가 쌓이고 있어서이다. 변화해야 할 순간이라는 의미이다. 변화하고픈 욕망이 솟아오른다는 뜻이다. 지금과 다른 모습을 원하는 목마름이다. 내 안의 깊은 어딘가에서 터져나온 무언가가 질문이 된다. 답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이 자기를 향한 질문을 만들어낸다.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결국 나다. 나에게 묻고 나에게 답하기. 내가 원하는 나를 찾아가는 출발선은 나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다. 삶이 쏟아낸 질문들,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충분히 답해야 한다. 마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답해야 한다. 머리를 지나고 가슴도 넘어서 뼛속까지 내려가서 나의 답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밑바닥에서 몸과 마음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학생 때는 학교에서 강요하는 답으로 정답을 삼고 자라서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답이 내 것이라고 착각했다. 내 생각으로 삶을 꾸려본 적이 있던가? 이렇게 살아야 해. 저것이 있어야 해. 남의 말을 듣고 끌려가듯 살아오지 않았던가? 자기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그게 자기의 답이라고 착각한다. 남들이 알려준 답을 빌려와 이게 내 것이라고 확신한다. 남의 답으로 살아오다 보니 나의 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 무엇을 등대 삼아 길을 찾을까? 남의 등대를 따라가면 그곳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일까? 남에게 맞추어 살다 보면 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잊어버리고 산다. 결국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남의 행동을 따라하며 그게 나라고 착각에 빠진다. 그건 내가 아니다. 남이 나의 인생을 운전하는 꼴이다. 퇴직 이후에는 달라져야 한다. 자의로, 타의로 살아야 했던 삶을 버릴 시간이다.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나의 시간을 살아야 할 시간이다. 퇴직 이후 나의 등대를 찾으려면
삶이 쏟아낸 질문에 충분히 답해야 한다. 지금껏 충분히 답하지 않은 그 질문들을 정면으로 봐야 한다. 도망쳐도 결국 만나게 될 질문들, 스스로 불러일으킨 궁금증에 뼛속에서 길어 올린 소리로 답해야 할 때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다. 삶의 질문을 외면하지 말고 답해야 한다. 나만의 답을 만들고 그 답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가는 길이다. 나를 새롭게 가꾸는 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퇴직은 지금껏 미뤄놓은 삶의 질문에 답해야 할 기회이다. 삶의 질문에 답하는 마음 글쓰기.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본다. 거울을 보는 건 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다. 얼굴에 뭐가 묻어서 흉하지 않은지, 머리 모양은 잘 되었는지 본다. 옷 매무새는 흐트러짐이 없는지, 잘 어울리는지도 꼼꼼히 살핀다. 거울을 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손을 본다. 화장이 얼룩진 곳을 다듬고 한쪽에 붙어있는 머리카락도 떼어낸다. 옷 색상이 영 어색하다 싶으면 바꿔 입기도 한다. 그렇게 매무새를 다듬는 과정을 통해 더 깔끔하고 멋지고 마음에 드는 모습을 찾아간다. 삶의 질문에 답하는 글쓰기도 그렇다. 글쓰기 자체가 내 삶을 보는 거울이 된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던 것들을 글로 쓰면서 분명하게 보게 된다.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은데 라는 막연함에서 벗어나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구나 명확해진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가? 행복을 느끼는 건 어떤 순간인가? 가장 부끄러웠던 건 언제였나? 화를 이기지 못한 건 주로 어떤 일들이었나? 글로 써보면 뚜렷하게 잘 보인다. 쓰다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떠오르고 숨어있던 기억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생각으로 더듬거리던 것들, 말로는 딱 부러지게 드러내기 힘들었던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글이다. 입으로 나는 성격이 너무 까칠해 하던 걸 글로 세세하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부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어떻게 까칠한지, 어느 때 그렇게 되는지, 특히 누구에게 더 그런지 명확하게 보인다. 까칠한 게 아니라 짜증이 많아서 그렇게 보였다는 새로운 발견을 할 수도 있다. 자기도 모르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다. 주말에 직장 동료들과 다니던 등산도 정말 좋아서 그랬는지 어쩔 수 없는 몸짓이었는지 알 수 있다. 날마다 이리저리 쏘다니던 술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솔직하게 쓰다 보면 지금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뭔지 드러난다. 많은 돈인지, 당장 하루 이틀의 휴식인지, 멀리 떠나는 여행인지, 사표를 내고 싶은 것인지. 그런 마음을 담아내고 감정을 길어 올린다. 일상을 쓰다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이 정리된다. 나의 모습과 처한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다. 누군가에 대해 안다는 건 그가 무엇이 필요할지 알게 된다는 것과 같다. 내가 나에 관해서 묻고 그 답을 글로 써보는 것은 나를 알기 위해서이다. 나를 알게 되면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알 수 있다. 자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 그런 알은 사랑으로 이어진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면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도 모른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니 가까워질 수 없고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을 위해 대군을 이끌고 원정을 떠났다. 알프스 첩첩 산중 앞에서 나폴레옹이 어떤 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산을 넘으면 된다. 병사들은 온 힘을 다해 산을 오른다. 산 위에서 주위를 둘러보던 나폴레옹이 말한다. 이 산이 아니다. 옆산이다. 힘들게 올라간 산에서 내려와 역시 높이가 만만치 않은 산을 다시 오른다. 죽을 힘을 다해 산에 오른 병사들은 나폴레옹을 바라본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여기가 아니다. 아까 그 산이 맞다. 꽤 오래전에 떠돌던 유머이다.
유머라고는 해도 병사들이 심정이 어떨지 절절하게 느껴진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대가는 항상 혹독하다. 나를 잘 알고 사랑한다면 나폴레옹처럼 고생하면서 엉뚱한 산을 오르지 않는다.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저 길이 맞는지 헷갈리지 않는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가야 할 길을 모르면 살아가는 순간마다 흔들리고 헤매기 마련이다. 이쪽 산꼭대기에 올라서 보면 저쪽 산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산을 다시 오르고 보면 아까 그 산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는다. 그나마 알게 되면 다행이다. 전혀 다른 산을 오르고 그 산에서 생애 끝까지 머무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삶의 질문에 답하는 글쓰기는 백지 위에 나를 꺼내놓은 것이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행위이다. 자기 자신과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인 셈이다. 영국의 역사가 E.H. 칸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지나온 역사를 알아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말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나에게 묻고 나에게 답하는 글쓰기는 나와 나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나를 알아야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나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숨어있던 마음을 볼 수 있다. 삶을 재구성하는 디딤돌이 만들어진다. 글쓰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좋은 문장에 매달릴 이유도 없다. 100일장을 나가거나 대입시험을 보거나 승진이 걸린 게 아니니까. 내키는 대로 마음을 담아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 짧은 메모도 긴 문장도 이미 그 자체로 글이다. 중요한 건 쓴다는 것이다. 내가 쓴 길고 짧은 글은 삶을 기록하고 들춰보며 나를 찾아가는 길이 된다. 그 길 끝에서 만나는 것은 지금까지와 또 다른 삶이다. 그렇게 글쓰기는 나와 친해지고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꿈이 뭐였니? 그 많던 소설가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꿈꾸게 했던, 가슴을 파고들던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 글자 하나하나로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 이야기를 꾸며내고 귀 기울이게 했던 그들. 누구라도 홀릴 만한 이야기를 고치해서 명주실 뽑아내듯 술술 풀어낸 그들. 문학 잡지에 또는 책으로 크고 작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자기 작품이 별다른 흔적 없이 세월 속으로 묻힐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 아니면 영원불멸의 작품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했을까? 꿈이 뭐였냐고 묻는다면 소설가를 첫손에 꼽겠다. 나는 왜 소설가를 꼽았을까? 문장의 매력에 취해서였을까? 아니면 뭔가 폼나 보이는 작가라는 단어에 끌렸던 걸까? 소설에는 모든 게 있었다. 글, 문장, 재미, 기쁨, 웃음, 슬픔. 젊은 시절 많은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소설로 만났다. 상상의 나래는 어떤 장벽도 뛰어넘었고 시 공간을 드나드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신나는 세계가 또 있을까? 무엇보다 문장으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매력이 컸다. 20대의 봄날 몇 가지 짐과 함께 홀로 몸을 눕힌 지방 도시는 낯설기만 했다. 학교는 친숙해지지 않았고 태어난 지역이 달라서 말투도 다른 아이들은 쉽게 친해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친구들이 생기고 낯선 거리를 몰려다니며 수물에 푸릇푸릇한 웃음을 뿌렸지만 방으로 들어서면 홀로 남았다. 그것은 자유였고 외로움이었다. 작은 부엌에는 코펠과 골로가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반찬 그릇 2~3개, 숟가락과 젓가락이 3벌, 작은 봉투에 담겨있는 쌀이 있었다. 책상도 없는 방은 가로 세로 1m 정도의 창문이 햇빛을 받아들이느라 안간 힘을 썼다. 방문을 열면 철대문과 조그만 마당과 수도가가 보이는 그 방에서 문지방을 베고 누워 책을 읽었다. 수도가에서는 새들어 사는 옆방 아주머니가 빨래하다 말고 이런저런 말을 걸었고 다른 방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놀았다. 햇살은 작은 마당을 덮으며 서쪽으로 흘러갔고
앞집 담장 위로 솟아나는 감나무가 햇살 가득한 마당을 내려다보고는 했다. 친숙하게 지내온 책은 따뜻한 햇볕을 내다보며 가지고 놀기에 좋은 장난감이었다. 쥐꼬리보다 작은 생활비로 월세를 내고 교통비를 하고 나면 쓸 돈은 별로 없었다. 그 돈에서 책을 샀다. 많은 책을 살 순 없어도 읽기에 아주 부족하지도 않았다. 도서관에서 대출도 했지만 옆에 두고 싶다는 마음에 대부분 사서 읽었다. 산문집이나 소설이 한 권씩 손에서 놓여질 때마다 며칠씩 책의 분위기에 휩쓸려 침잠하고는 했다. 그 분위기 속에서 흔들리곤 하는 게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산문을 그리고 소설을 섭렵해 갔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작가를 수없이 만났고 그들의 작품을 끊임없이 읽어나갔다. 그게 누구였든지 그들을 만나는 것, 산문이든 소설이든 시든 그 작품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다. 사회과학 서적은 깊게 많이 접하지는 못했지만 역시 손을 잡아 끄는 책들이었다. 문학과 역사와 사회가 어우러져 몰려왔다. 그 중에서도 단연 몸을 잡아당기는 것은 문학이었다. 대학교 때 소설 쓰기에 매달렸다면, 생각했던 대로 소설을 계속 썼다면 나는 소설가가 됐을까? 됐다면 어떤 소설가가 됐을까? 박완서, 박경리, 황석영, 이물열, 양귀자, 이청준, 최일남, 김훈. 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들처럼 주목받는 소설가가 됐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기저기서 문학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곳에서 초청을 받고 쉼없이 소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젊은 시절 꿈꾸었던 것처럼. 이름을 말하면 듣는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소설가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소설가도 있어요?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소설가가 됐을 수도 있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무도 찾는 사람은 없고 밥을 먹기조차 쉽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문학을 원망하고 후회하며 소설 쓰기를 그만두었을까? 그래도 소설을 쓰며 힘겹게 살고 있을까? 모를 일이다. 나이가 들어도 짐작조차 가능하지 않는 일은 너무 많다.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미련은 항상 고개를 들어 돌아보게 한다. 한 번쯤은 후회하게 만드는 잔인함이 있다. 그래서 프로스트 시 한 구절처럼 멀리 끝까지 바라보게 한다. 소설가의 꿈을 접고 취직을 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눈앞의 명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불확실한 소설가보다는 회사원이 낫다는 현실적 판단이 앞섰다. 그렇게 소설가의 길을 버린 나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걸까? 나이가 들어도 가끔은 그런 질문이 툭 튀어나온다. 소설가는 아니지만 늦은 나이에 책을 쓰고 저자가 됐다. 가끔 누군가는 나를 작가라고 부를 때가 있다. 내가 작가일까? 작가라고 불려도 되는 걸까? 작가라는 말에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 특정한 사람만 작가라 불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안다. 그런데도 작가라고 불리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나는 작가일까? 진짜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퇴직했으니 어딘가 숨어서 소설을 쓰고 싶다. 진짜 소설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끔 나에게 물어본다. 이 나이에 소설가는 되어 뭐하게? 도대체 왜 이 나이에 소설가를 꿈꾸는 걸까? 나도 모르겠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불의의 작품을 남기고 싶어서? 소설이 잘 팔리면 인세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루지 못한 꿈이어서? 분명한 건 잘 모르겠다는 거다. 뭐가 진실한 답인지. 다시 꿈을 꾼다. 언젠가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한 작품조차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등단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소설가가 될 꿈을 꾼다. 돌아보기만 하던 가지 못한 길을 지금이라도 걸어볼 생각이다. 그 길로 조금씩 걸어가는 발걸음이 나이든 내 인생을 끌고 갈지도 모르겠다.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갈지도 모르겠다. 그 길 끝에서 내가 원하는 걸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가끔 나에게 물었던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젊어서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버려두었던 꿈을 다시 꺼낸다. 첩첩이 쌓인 먼지를 턴다. 꿈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다시 만난 그 꿈이 반갑다.
즐거운 인생 실험. 인생을 걸고 실험 중이다. 즐거운 모험이 될지 무모한 실험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직장 안 다니고 월급을 받지 않으면 밥을 굶을까 아닐까 그런 실험이다. 직장이 없으면 실업자다. 고로 나는 실업자다.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었다. 실업자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단다. 직장이 있고 없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 그렇구나. 놀라운 발견이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해서 퇴직이 실업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는 직업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한국말로 백수, 영어로 프리랜서라고 자칭하고 있다. 이건 직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많이 궁금하다. 아무튼 분명한 건 월급은 없다. 월급이 매달 통장에 들어올 때는 당연한 건 줄 알았다. 샘물은 마르지 않는 거니까. 그 샘물이 말랐다. 아니, 내 손으로 샘물을 덮어버렸다. 기후위기에 샘물이 말랐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이 쓰릴 것 같았다.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때때로 제로에 근접한다. 많이 걱정된다. 다른 식구라도 그럴듯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걱정된다. 심하게. 벌어놓은 돈은 넉넉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돈은 거의 없으니 왜 걱정이 되지 않겠나. 심한 불안이 태풍처럼 몰려오기도 한다. 그런데 아직은 걱정 없이 산다. 밥은 굽지도 않는다.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는다. 생각보다 걱정도 덜하다. 막상 발을 들여놓으니 근거 없는 배포도 생긴다. 밥을 굶기야 하겠어? 그건 배포다. 매사에 부정적인데 이럴 때는 왜 긍정적으로 변하는지 모르겠다. 가끔은 왠지 이 실험이 굉장히 즐겁게 진행될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 월급도 없으면서 별일 없이 살아가는 예상을 뛰어넘어 성공하는 실험이 될 것도 같다. 이 실험의 목표는 밥을 굶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느냐고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빵도 가끔 사 먹는다. 고기도 드문드문 먹는다. 절반 값으로 세일 때는 소고기도 사 먹는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월급을 받지 못해도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니. 사실은 무척 아슬아슬하다. 곳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먹어서 비만이 사회의 문제인 시대에 밥 걱정이라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가족 생계를 팽개치고 사표를 써버린 가장이라는 입장에서는 더 그렇다. 당당하고 떳떳할 구석이 없다. 그런데 이게 스릴은 좀 있다. 무기력하게 풀어지는 몸과 마음을 살짝 조여준다.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 백수가 아니 프리랜서가 되면 된다. 아슬아슬하지만 마음은 꽤 편한 편이다. 직장 생활할 때와 비교하면 월급 빼고는 모든 게 낫다. 밥 굶지 않고 별일 없이 산다. 아직은. 돈 주고 사주를 2번 봤다. 어떤 복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했다. 아니, 그런 게 궁금했다기보다 사는 게 답답해서 그랬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먹고 살 방법은 없고 답답해서 찾아갔다. 언젠가 후배가 거기 잘 본다고 추천한 곳인데 복채가 비싸지 않는 게 더 마음에 들었다. 별이 크게 그려진 천막을 열고 들어가니 예상보다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생년월일에 태어난 시간을 묻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쫙 읊어줬다. 심장과 간 건강을 조심해라. 남의 말 듣고 사업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성격이 직설적이니 사람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을 거다.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세상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 같기도 했다. 자기가 할 이야기를 다 마친 남자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다. 밥은 굶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다. 질문은 참 그렇다. 그렇지만 가장 궁금했다. 돈은 얼마나 벌 것 같은가? 또는 언제쯤 재물운이 들어오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일 텐데 말이다. 예전에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에 갔을 때 유명한 명리학자라고 소개받은 분에게도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났다. 항상 밥이 걱정이었다. 어려서부터 밥은 풍족하지 않았다.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밥을 마음껏 먹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20년 동안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다르지 않았다.
굶지 않는 게 목표였다. 결혼하고 나서는 처자식 굶을까 걱정이었다. 밥이 걱정되면 돈을 많이 벌어 배불리 먹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저 걱정만 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고는 했다. 밥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 회사 다닐 때 구내 식당이 공짜였다. 영양사, 밥 퍼주는 아줌마를 항상 고맙게 생각했다. 살면서 밥을 굶은 적은 없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자리 잡았나 모르겠다.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이 된 건 당연히 밥이다. 밥을 굶지는 않을까? 얼마나 벌어야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다. 가족과 어딘가를 가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다. 비가 쏟아지고 안개까지 자욱한 날이었다.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인터체인지에서 지름로를 잘못 본 모양이었다. 앞만 쳐다보며 가고 있는데 못 보던 건물이 스쳐 지나갔다. 저건 뭐지? 건물이 새로 생겼나? 가본 적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 깜짝 놀라 정신이 바짝 들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서 차를 돌려야 하지? 온 가족이 당황해서 갖은 아이디어를 짜냈다. 고속도로를 내려가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올라와 목적지를 찾아갔다. 한참을 달리니 그제야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다. 긴장했던 가족들은 이제야 됐다며 마음을 놓았다. 익숙한 길을 편하게 달리는데 아이가 옆에서 말했다. 이제 재미가 없네. 아까는 뭔가 스릴 있고 재밌던데. 너무 익숙한 길로만 살아온 건 아닐까. 그 길은 익숙하고 편하지만 재미는 없다. 가야만 하니까 가는 길이다. 가끔은 길을 잃어야 재미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는 너무 익숙한 길로만 다닌 건 아닐까? 그래서 프리랜서라는 익숙하지 않은 길에서 불어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밥은 굶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사주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재물이 적기는 하네요. 그냥 생기는 재물은 없어요. 스스로 벌어야 합니다. 그의 말이 아직은 잘 맞는다. 밥을 굶지는 않고 있다. 로또 복권을 몇 번 샀는데 5,000원짜리도 맞은 적이 없다. 한 푼도 그냥 생기는 게 없다. 조금씩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고 있다. 사주 보는 사람 말대로 돼가는 것 같다. 믿음이 커지고 있다. 돈이 부족하다는 게 불행인지 아닌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르지 않을까? 한 사람의 인생이 한 편의 드라마라면 결말은 누구도 모르고 살아간다.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장면으로 끝이 날지는 본인도 모른다. 그냥 주어진 길을 걸어갈 뿐, 자기 방식으로 살아갈 뿐이다. 내가 걷고 싶은 길로 날마다 걷는다. 즐겁게, 기쁘게, 웃으며 걷는다. 내 길을 걷는다는 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결말을 내 손으로 쓰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걷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내 인생 마지막 도전이 기분 좋게 끝날 것을 믿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쯤은 살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